그래. 여러분, 기본서는요, 강의 노트는요, 220페이지요. 강의 노트는 220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기본서 있죠? 기본서는요, 517페이지요. 51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것을 담보 책임이에요. 담보 책임 지금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담보 책임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담보 책임 문제가 이제 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담보 책임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이렇게요.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의리가 간 사람은요, 을은 돈을 주죠. 그래서 1억 원에요. 이렇게 계약을 하죠. 이것을 뭐라 한다? 등가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등가성이라는 것은 가격이 동등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가격이요, 1억으로 동등하다. 이것을 등가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동등한데요. 이것을 이제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 이렇게요. 이게 이제 돈이죠. 돈이요. 이렇게 을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갑이죠. 이렇게 갑. 이렇게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요, 이렇게 있지 않고, 이것이 언밸런스가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갑의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갑의 건물 있죠?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갑의 건물이요, 이렇게요. 하자가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을이 주는 돈이 있죠, 돈. 돈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1억이라는 돈은 똑같으니까요. 그럼 이렇게 되면 건물에 이렇게 하자가 있으면은 이것이 1억짜리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매수인이고요. 이 사람은 뭐라 한다? 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뭐라 하냐면 이것을 책임을 추구하죠. 예를 들어서 이게 1억 주고 샀는데 하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 사람이 만약에 1억 주고 샀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손해가 없겠죠? 1억 하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 샀으니까 싸게 샀겠죠. 그런데 하자가 있는 것을 모르고 샀다. 이걸 선이죠. 모르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자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을은 이익이요, 손해요? 손해가 되죠. 그래서 을이요, 갑이라는 사람한테 쫓아가서 너가 책임을 져라. 이것을 담보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담보 책임은, 매도인 담보 책임은 이것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이 무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매도인은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만약에 매수인한테 과실이 있다. 매수인한테 과실이 있다 해가지고 무조건 과실 상기한다. 이런 것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담보 책임에서 과실 상기란 말은 없어요. 그러면 뭐를 하는 것이냐?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정할 때 손해배상을 정할 때 뭘 한다? 이것을 참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됐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담보책임이다. 이렇게. 그래서 담보책임은 무과실 책임인데 우리 민법에서 무과실 책임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어디에 있느냐? 무권대리 있죠. 무권대리에서 무권대리인의 책임. 또 어디에 나와 있죠? 복대리. 복대리에서 법정대리인이 뭐를 한다? 법정대리인이 복대리인이 선임하죠? 그때 법정대리의 책임은 무슨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린 무과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첫 번째 이게 이제 담보 책임이라는 거잖아요. 담보 책임은 먼저 첫 번째가 569조예요. 569조 타인의 권리죠. 우리가 이러면요, 타인의 권리에서, 타인의 권리, 남의 물건이죠. 타인의 권리에 있어서 매매는 우리가 허용되죠. 그래서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이라든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착오라든가 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반드시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반드시 매도인의 소유일 것을 조건을 했는데 임대인의 소유가 아니거나 매도인의 소유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착오나 사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일단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우리는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말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권리하자죠. 권리하자에서 권리에는 570조 전부 타인의 권리죠. 그래서 전부 타인의 권리 그래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전부라는 말은 잘 안 써요. 그런데 여기는요, 572조는요, 일부 타인의 권리죠. 일부 타인의 권리에서는 일부란 말은 반드시 써야 돼. 일부. 그래서 여기서 일부 타인의 권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100평을 계약했는데 100평 중에서 30평이 병 소유다. 이런 말이 있을 때 100평은 100평인데 그 중에서 30평이 병일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일부 타인의 권리다. 이렇게. 항상 100평 중에서 일부 30평이 타인, 병 소유더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100평을 팔았는데 그 100평 안에 30평이 병일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타인의 권리일 때는요, 원래 이제 우리가 법정 책임, 이제 담보 책임 책임을 보면 채무불이행 책임이냐 법정 책임이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담보 책임은 법에서 정해진 책임이다. 법정 책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담보 책임은 신뢰이익 배상이 원칙이에요. 그런데요, 타인의 권리에서는 일부 타인이든 전부 타인 타인의 권리는 손해배상을 할 때 무슨 손해배상하냐? 이행이익 배상을 해요.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와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574조가 뭐냐? 514조가 수량 부족이에요. 수량 부족. 그 다음에 여기 뭐가냐? 일부가 멸실이다. 일부 멸실. 이렇게. 일부 멸실한 것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3층짜리 건물을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3층이 불타버리고 없는 거예요. 이미 일부가 멸실이 됐죠. 알겠죠? 그것을 일부 멸실이고, 수량 부족은요, 이것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 반드시요, 수량을 지정한 매매.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평당, 아파트 분양이죠? 아파트 분양처럼요, 평당 100만 원 이렇게 하는 것을 수량 부족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요, 30평을 3천만 원에 샀는데 측량하니까 25평이더라. 그러면 수량 부족이니까 그러면 500만 원의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가? 그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수량 부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평당 얼마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 평당 얼마. 알겠죠? 그래서 평당 얼마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 그걸 수량 부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575조는요. 575조는 용익권능의 제한이에요. 이 용익권능의 제한은 내가 임차인이 오늘도 이제 여기 오면서 상담을 받았는데 토지를 샀는데 건물이 있는데 건물을 비워줘야 되는데 건물을요. 이 사람이 건물 비워줄 사람이 자기가 보름만 더 있으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매수인 쪽에 이렇게 디디고 왔대요. 그럼 원래 이제 매도인은 갑인데 지금 이 건물인데 이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임차인이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 매수인인데 오늘 이제 한 5억 정도 이렇게 잔금이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보름만 더 있으면 안 되겠냐.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비워준다 했다가 이사비용을 안 주니까 또 버티다가 뭐 어떻게 타다 보니까 매도 쪽에서 1,000만 원 정도 주기로 했나 봐요. 그래서 그거 좋다고 그거 받고 가기로 했는데 이제 또 와가지고 오늘 갑자기 이제 아침에 와가지고 그럼 보름만 더 있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또 딜이 또 돌았대요. 자기 1,000만 원 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나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좋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매도인은 돈 있냐. 그러니까 매도인은 돈이 많은 사람이래요. 그럼 뭐 우리가 위약금 특약을 하면 되죠. 이때 위약금 특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보름을 준다. 언제까지. 그런데 오늘 5월 1일부터 5월 15일 날로 나가라. 5월 15일 날 비하는데 5월 15일 날 비지 않으면 5월 16일부터 1일당 300만 원 정도. 겠어요? 그것을 임차인에 따라 하면 임차인 당연히 안 주겠죠. 그렇잖아요. 임차인이 뭐 보증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매도인하고 연대하라고 그래라. 매도인하고. 왜? 매도인은 원래 잔금 날짜는 어떻게 완전한 권리를 이전해야 되죠? 이런 거 배웠잖아요. 동시행이잖아요. 근데 완전한 권리 이전 못하고 있잖아요. 매도인은요. 그러니까 매도인은 돈이 많다고 하니까 그럼 매도인하고 임차인하고 연대해서 그러면 15일 이후에 지나가면 15일 이후부터 하루에 300만 원씩 위약금으로 지불하기로 한다. 특약을 써달라고 그래라. 그러면 봐주고 안 그러면 오늘 당장 나가든지 매도인이 책임을 지든지.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한다고 이제 저쪽 부동산 쪽에 매도 쪽 부동산 쪽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죠. 내가 땅을 샀는데 건물을 샀는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지금 누가 있는 거죠? 여기요 전세권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임차인이 있고요. 여기요 지상권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요? 지역권이 있다고 했는데 또 지역권은 또 없네.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또는 내 땅에 희한하게 남의 땅에 내가 땅을 샀는데 나는 모르는데 그게 또 통행 지역권이 또 있더라. 이럴 수도 있고 지역권이 있다고 해서 땅을 샀는데 지역권이 없더라. 그럼 맹지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알겠죠? 이런 경우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사용하고 수익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576조는요. 576조는 저당권 행사죠.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경매다 이 말이에요. 경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른 책들 보면 저당권 전세권의 제한이라고 돼 있어. 그건 말이 안 돼. 여러분 저당권에 대한 제한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제한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 때문에요. 제한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는 사학자들이 문제를 내. 뭐라고 내냐? 저당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담보 책임이 있는가? 그러면 저당권이 있는지 우리 사고 팔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저당권 있는 집 다 사지. 저당권 없는 집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다 은행에서 집 사주잖아요. 은행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다 저당권 다 있죠. 저당권이 있는 것을 알면서 집을 살 수 있고 모르고 살 수도 있죠. 그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그러니까 저당권이나 전세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한 가지 의미는 뭐냐? 전세권은 여기 봐. 전세권 자체만 있으면 용익권능의 제한이에요. 그런데 그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받지 못해서 경매를 청구하죠.
경매를 청구하면은 576조가 돼. 전세권, 내가 그 집을 사가지고 그 집 들어가려고 했더니 아직 전세 계약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뭐가 한다? 사용 수익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용익권능이라고 하고, 경매가 되면은 576조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578조가 있어. 이걸 경매라고 하는 거예요, 경매. 그 다음에 579조가 있어. 이것을 채권에 있어 담보책임. 그 다음에 580조하고 581조가 있어. 이것을 뭐냐? 이것을 특정물에 가는 것이죠. 특정물. 이것을 뭐라 한다? 종류물에 가는 것이죠. 그럼 특정물은 뭐죠? 대부분 우리는 보통 특정물을 대부분 매매를 하죠. 그래서 우리 중고자동차 있죠. 이런요. 처음에 차가 신차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벤츠가 있다. 그럼 오늘 다 신차야. 그게 지금 뭐죠? 어디야? 딜러 아닌데요. 그 자동차 판매장 있죠? 거기 지금 신차가요. 벤츠가 이렇게요. 똑같은 타입의 똑같은 2017년에 5월달에 나온 차들이 10대가 이렇게 전시돼 있어. 그러니까 다 똑같은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종류물이죠. 그런데 내가 그 중에서 한 차를 타고 다니다가 이제 한 1년 정도 타고 다니다가 그 차를 팔려고 그래. 그러면 그런 차하고 똑같은 차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런 경우는 그건 뭐가 되죠? 그건 특정물이 되는 것이죠. 알겠죠? 우리 아파트 있죠? 아파트 보면 아파트가 그냥 있을 때는 잘 모르죠. 그런데 아파트는 뭐냐면 어디에 따라 다르냐? 자동차하고 달라가지고 자동차는 그대로 똑같이 찍어내는 거잖아요. 아파트도 똑같이 찍어내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르죠. 우리가요 2층하고 3층하고 4층하고 우리가 보는 뷰가 달라요. 같아 틀려? 다 다르고 이것이 어느 쪽으로 향하겠냐 또 다르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어떻게 관리했냐 또 다르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우리가 봤을 때는 다 똑같은 설계도로 해서 아파트가 설계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파트는 특정물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특정물이고 종류물은 우리가 지금 학원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책상과 걸상 얘들 생기가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이것을 뭐라 한다? 종류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만약에 똑같은 책상을 100세트를 주문했는데 책상이 100세트가 안 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더 달라가면 되고 100세트가 왔는데 10세트가 망가졌다 이 말이죠. 그럼 10세트 더 갖다 달라면 되죠. 그래서 종류물에서는 무슨 말이 나오냐? 종류물에서는 완전물 급부 청구, 완전한 물건으로 갖다 달라.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특정물은 다른 것으로 달라. 이거 안 돼. 봐봐. 우리가요 30층 아파트에서 29층이에요. 29층에 29층 1호를 내가 이제 샀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 보면 그게 완전히 한강도 보이고 강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다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 또 이중으로 매매 계약이 돼가지고 나한테 다른요 29층에 2호로 가라고 그래. 그럼 말이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죠. 특정물은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종류물은요? 어때요? 이거 아니면 똑같이 생겼으니까 이거 안 되면 이런 그래서 의자 앉을 때 보면 삐득삐득 하는 소리 나죠? 그럼 어떻게 옆으로 옮겨가잖아요. 알겠죠? 그게 뭐냐? 이렇게 종류물의 경우는 다른 물건으로 갈 수 있죠. 그것을 뭐라 한다? 완전한 물건으로 달라. 알죠? 하자 없는 물건으로 달라. 그래서 이거 왜 처음 이거 얘기하냐? 특정물에는 완전물 급부 청구,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서만 있다? 종류물에만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 봐. 여기서 이제 보면 이 570조에서 575조까지가 뭐냐면 권리죠. 이것은 1년의 제척기간이에요. 1년. 그 다음에 매수인은요, 반드시 선의가 돼야 돼요. 선의, 매수인은. 그런데요, 여기요, 저당권, 전세권 행사는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있는 것을 알든 모르든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 여기서는 1년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 없어? 없어요. 알겠죠? 여기는 뭐를 불문한다? 선악을 따져, 안 따져? 안 따지는 것이에요. 선이악을 따지지 않아요. 1년이란 말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경매가 있고 채권이 있고 특정물이죠? 여기는 몇 개월이다? 여기서는 6개월이에요. 6개월. 6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누구인 경우만 되는 것이죠?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에요. 선의 플러스 무과실. 선의 플러스 무과실 이렇게. 여기는 뭐다? 6개월 이렇게.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에요. 여기서 이것을 이제 우리는 뭐란다? 그것을 권리. 그 다음에 여기는 경매, 채권. 그 다음에 이 종류물과 특정물을 뭐라 한다? 물권의 하자인데 이 물권의 하자를 특히 뭐라 한다? 하자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해. 가끔 공주사 책들 보면 책을 막 아무렇게나 쓴 사람 보면 제목이 하자 담보 책임이야. 그래가지고 이것도 쭉 쓰고 그건 잘못된 것이 알겠죠? 일단 담보 책임이고 담보 책임에는 권리의 하자를 뭐라 한다? 이것을 추탈 담보 책임이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경매, 그 다음에 채권, 그 다음에 이것을 물건이라고 해요. 물건의 하자를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뭐를 보냐면 여기 일부라는 말이 있죠. 일부. 여기 부족이란 말이 있죠. 여기 일부란 말이 있죠.
그러면 이 572조고 574조 이 두 가지가 뭐가 있냐? 대금 감액 청구권이 있어. 대금 감액. 그래서 대금 감액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대금 감액 청구권 이게 572조, 574조에 대금 감액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는 담보책임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죠? 담보책임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죠. 여기 이게 얘기 안 했네요. 담보책임 봐봐요. 이렇게 언밸런스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은 균형을 맞춰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요. 무거운 돈을 하나 얹어야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손해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죠. 여기다 어때요? 돈을 또 깎으면 되겠죠? 여기서 대금 감액 청구다 이렇게 얘기해. 돈을 깎아보고 손해를 배상받아도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주조도 안 되는 경우. 그럴 때는 계약을 뭘 한다?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담보책임은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과 대금 감액을 뭐라고 한다? 담보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하자 보수 청구권이라고 있어요. 하자 보수. 하자 보수 청구권. 이 하자 보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담보책임인데 이것은 도급인의 담보책임. 도급인의 담보책임이에요. 하자 보수 청구는. 그래서 여러분요 가끔 시험이 뭐라 나오냐? 다음 중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아닌 것은 첫 번째 뭐가 나오냐? 1번 계약해제권,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 대금감액 청구권, 여기요 완전물 구부 청구권, 또 뭐가 있냐면 576조에서는 출제비용 상환 청구라는 게 있어. 이렇게 다섯 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빼고 하자 보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경우에 있어. 하자 보수는 어디다? 그럼 건물 도급 계약에서 나오는 도급에서 물건을 건축을 했는데 건축에 하자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 하자를 보수해달라. 그런데 우리는 뭐하고 비싸죠? 담보책임 그러면 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건물이 지금 뭐죠? 집을 샀는데 건물이 뭐죠? 옥상이 아니지. 지붕이 뚫려가지고 지금 비가 샌다. 그러면 그것도 하자 보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 것은 하자 보수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매도인에서 매매계약이죠. 매매계약에서는 하자 보수란 말이 없어요. 그 하자 보수는 어디서 나온다? 도급에서 나오는 것이다. 도급.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자 보수는 어디서 나와? 도급에서만 나오는 것이다. 이런 말이고요. 이 또 여기 전세권 저당권 행사 여기에 또 뭐가 나오냐면 여기 출제 비용 상환 청구라고 하는 것이 나와. 출제 비용 상환 청구권. 이 출제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 건물이 5억짜리인데 은행에서요 1억 원의 저당이 잡힌 거예요. 1억 원의 저당이 잡힌 집을 내가요 5억 주고 다 산 거예요. 5억을 다 주면서 당신이 돈을 갖고 저당권을 말소해라. 이렇게 하면서 5억을 다 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5억을 갚지 않는 거예요. 매도인이. 그래서 내가 등기를 넘겨받았는데 은행에서 경매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경매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나는 5억짜리 집을 샀는데 1억 때문에 집을 난리파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매도인한테 가서 이 돈 빨리 갚으라고 하겠죠. 그런데 매도인이 이 돈 갚는다 안 갚는다? 안 갚죠.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내가 경매를 당하지 않으려면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되죠. 그래서 주머니에서 돈은 나가는 것을 출재라고 그래. 나간다 이 말이죠. 뭐가? 재산이. 알죠? 내 돈을 내가 어쩔 수 없이 해가지고 그걸 갚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갚는 것을 다시 채무자한테 받아와야 돼, 안 받아야 돼? 매도인한테 받아와야 되겠죠? 그것을 출제 비용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상환 청구다. 그러니까 여기서 경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제 비용 상환 청구라는 것이 여기에 또 하나 있어. 그러니까 담보책임은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것은 세 가지죠. 뭐가 있냐? 대금감액, 계약해제, 손해배상 세 가지. 두 가지가 더 있죠. 하나는 경매에 있어서 출제 비용 상환 청구권. 종류물에 있어서 뭐가 있다? 완전물 구부 청구,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한다. 알겠죠? 다섯 가지. 그런데 뭐는 아니다? 하자, 보수 청구권. 하자 보수라는 것은 어디에서만 나온다? 담보책임은 담보책임인데 어디 무슨 누군 담보책임? 도급인의 담보책임. 그래서 담보책임은 민법에서 두 가지가 있죠. 매도인의 담보책임하고 도급인의 담보책임이 있는데 도급인의 담보책임에서 하자 보수 청구권이라는 말이 나온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을 지금 이해를 했으면 우리는 뭐냐? 딱 표 하나만 보면 돼요. 알겠죠? 뭐 더 이상 볼 필요도 없고요. 더 많이 알면 다치고요. 여기서 570조가 뭐냐? 전부 타인의 권리. 그 다음에 572조가 뭐냐? 일부 타인의 권리. 574조가 뭐냐? 수량 부족. 그 다음에 일부 멸실, 이렇게 일부 멸실. 575조가 뭐냐? 용익 권능에 제한. 576조가 뭐냐?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 여기까지가 뭐냐면 권리하자. 그런데 시험이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 봐봐. 시험이 나올 때는 다음 중에서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이 맞는 것 틀린 것은 그래서 갑과 을이 1000평방미터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했다.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그래서 뭐라 나오냐? 1번 1000평방미터가 전부 병의 소유인 경우 이렇게. 그럼 전부 타인의 권리 물어보죠? 1000평방미터 중에서 300평방미터가 병의 소유인 경우.
그러면 일부 타인을 물어보죠. 그럼 뭐냐냐? 1평방미터당 만 원에 1000평방미터를 매입했는데 측량 결과 100평방미터가 부족한 경우. 그럼 이걸 뭐란다? 수량 부족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1000평방미터를 사는데 이미 거기는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용익권능의 제한이죠. 그래서 1000평방미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저당권이 실행되어 이렇게 저당권이 실행되어 그럼 경미가 됐다 이 말이죠. 몇 조다? 576조를 묻는 것이죠. 내 말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담보책임은 되게 간단해. 담보책임은 전부 타인의 권리란 말이 무슨 말인지 일부 타인의 권리란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런 말만 알면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여기서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대금 감액이라고 하는 것이다. 대금 감액. 대금 감액 청구권, 계약 해제권, 해제권. 그다음에 여기 뭐냐? 손해배상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그다음에 여기에 제척기간 이렇게 있어요. 제척기간. 그리고 여기 전부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 소량부족 일부 멸시, 용익권 등 저당권 행사.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기 뭐냐면 여기 위에가요. 위에는 선이고 밑에는 악이고, 알겠죠? 위에는 선이고 밑에는 악이고, 이렇게 선이고 악이고 이렇게, 선이고 악이고 이렇게 됐죠? 여기는 580조, 581조 물권에 하자, 물권에 하자 이렇게. 그럼 보면 이제 대금 감액이라는 것은 어디만 있다 그랬죠? 대금 감액은 대금 감액 깎는다 그러면 뭔가가 깎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 일부 타인의 권리하고 소량 부족, 일부 멸실, 소량 부족, 일부 멸실. 이게 두 개예요. 소량 부족하고 일부 멸실하고. 그러면 여기만 대금 감액이 있죠. 이거는 선악불문하고 있어요. 선악불문하고. 그런데 여기는요. 선이만 있고 악의는 없어요. 여기는 왜 일부 타인의 권리에 악의도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느냐? 방금 얘기했죠. 569조에서 우리는 타인 소유물임을 알면서도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도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일부 타인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는요. 소량 부족, 일부 멸실이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권이죠. 그럼 계약의 해제는 계약의 해제하고 손해배상은 누구는 다 되냐? 누구는? 선의는 다 돼, 선의. 그래서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은 누구는 다 되냐? 선의는 다 돼, 선의. 선의는 다 돼, 선의. 선의는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이 선의는 다 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시험에 뭐라 나오냐? 여기 나와 일부 타인의 권리에 관한 선택이 맞는 것이 틀린 것은 그래가지고 매수인은 우리가 봐봐. 항상 그냥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하고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어떤 차이가 있죠? 이 아무 말 없이 매수인 그럼 이것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봐봐. 여기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죠? 572조를 얘기할 때는 뭐라고 하냐?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나오지 선의의 매수인만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 그럼 만약 572조에서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죠. 만짝 들으면 안 되죠.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그런데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선의의 매수인만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OX, X. 그건 안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죠? 선의는 되고 악의는 안 되죠. 그러니까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항상 보면 수량 부족 일부 멸실에서는 항상 뭐가 있냐? 앞에가 선이란 말이 꼭 들어가 있어. 알겠죠? 선의의 매수인은 이렇게 꼭 들어가 있다니까? 안 들어가서 큰일 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계약 해제 손해배상은 누구는 다 되는 거예요? 선의는 다 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여기서 계약 해제라고 하는 것은 항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항상 해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가 타인의 권리에 의해서 무조건 계약을 해제하는 게 아니에요. 알죠? 그로 인해서 뭘 할 수 없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제하는 거예요. 알겠죠? 일부 부족이라고 해서 계약을 해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일부가 없어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뭐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서는 그런 말이 안 나오는데 어디서는 반드시 문제가 나오냐? 용익권능. 이 용익권능에서는 꼭 그 말이 나와. 용익권능은 뭐 나오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여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계약을 해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러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처럼 아까 얘기했죠. 한 보름 정도. 보름 정도 여유가 당장 죽고 사는 거 아닌데 매매하면서 그것도 인력도 아니고 몇 억짜리 무료하면서 보름 정도의 차이가 안 났다 해서 목적 달성 없다. 그럼 말이 돼야 안 돼요. 그건 말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름 정도는 그건 문제는 있지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는 있죠. 그럼 만약에 내가 당장 거기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방을 뺐는데 보름 정도 갈 데가 없다. 그럼 손해배상하면 되죠. 그럼 내가 그 짐을 어디다 보관한다거나 우리 가족이 어디서 거주를 해야 된다거나 그러면 매도인한테 호텔 비용하고 물건 보관 비용을 지불해야죠. 그걸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그러면 돼, 안 돼? 그건 안 되죠. 그럴 때는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말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용익권능에 있으면 희한하게 거기서만 또 시험에 잘 나와. 이 얘기에서만. 계약 해제권은.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저당권하고 전세권은 뭐를 불문한다? 선의, 악의를 불문한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를 보면은 항상 뭐라 나오냐?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매수인은. 이렇게. 왜요? 뭐를 불문하니까? 선, 악을 불문하니까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보면 여기 전부 타인의 권리 있죠? 전부 타인의 권리의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전부 타인의 권리는 100%가 남의 거라잖아요. 그럼 100%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전부 타인의 권리의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선악불문하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죠. 그래서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몇 가지죠? 네 가지죠. 그런데 여기가 또 하나가 있어. 여기에 저당권 행사에서는 아까 했었는데 무슨 비용? 출제 비용, 상환 청구권. 이 출제 비용, 상환 청구권도 저당권, 전세권 행사에서 나오니까 뭐를 불문한다? 선, 악을 불문한다. 이렇게. 그래서 모두에서 선의, 악의를 불문하는 게 5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시험에서요. 다음 중에서 매도인이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매수인에게 담보 책임을 지는 경우가 아닌 것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그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담보 책임을 지는 것 일부 타인의 권리에서 대금감해. 그 다음에 저당권, 전세권 행사에서 출제비용 상청권, 계약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 뭐가 있다? 계약 해제권 이런 것들이 있죠. 무슨 말인지 지금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 한다? 그것을 선악 불문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죠? 뭐라 나왔죠? 대금감액과 계약 해제가 인정되는 대금감액과 계약 해제. 여러분 대금감액과 계약 해제, 대금감액하고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무튼 여러분 시험은 뭐라고 해야 되냐? 일단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은 누구나 다 있죠. 선의인 경우는. 그런데 대금감액은 딱 두 군데밖에 없다. 어디다? 일부하고 부족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대금감액과 계약 해제, 대금감액과 손해배상 그러면은 무조건 572조 아니면 574조에서 차지하지 다른 데서 찾고 있다 용서가 안 된 예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572조 아니면 574조. 그래도 572조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대금감액은 되지만 다른 것들은 다 뭐만 된다? 선의만 되죠. 결국 대금감액과 계약해제는 선의의 경우 일부 타인의 권리, 선의의 경우 수량 부족, 선의의 경우 일부 멸시, 이것만 있는 것이죠. 그 외에는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이렇게 봐봐. 선의, 악의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하죠.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지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뭐가 없다? 제척 기간이 있다 없다? 제척 기간이 없다. 그래서 제척 기간이 없다 이 말이죠.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하죠. 이런 경우는 뭐가 없어? 제척 기간이 없다 이런 말이죠. 뭐가 없어? 제척 기간. 간단하죠. 그러면요, 권리하자는 제척 기간이 몇 년이다? 1년. 물건에 하자는 몇 개월이다? 6개월이죠. 그래서 여기는 제척 기간이 6개월이고 권리하자는 몇 년이다? 1년이죠. 여기서 1년이다. 여기서 1년이다. 여기는 악의가 있죠? 악의도 1년이다. 선의는 뭐란다? 선의는 언제부터? 안날로부터. 안날. 악의는 언제부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한 날로부터.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봐봐.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 시험에 나올 때 봐. 여기 보면 선의의 일부 타인의 권리에서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나오잖아. 선이란 말은 무슨 말로 바꾸냐? 안날로 바꿔, 안날로. 그래서 일부 타인의 권리에 있어서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몇 년 이내? 1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이다. 선의의 매수인은 안 날로부터 1년이다. 이렇게. 여기 봐봐, 여기요. 여기 봐봐.
여기는 선이야기가 선이야기를 불문하니까 좀 애매하지만 여기를 봐봐. 여기 수량 부족에서는 누구만 된다? 선이만 되죠. 그래서 뭐라 나오냐? 수량 부족의 경우 매수인은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금감액 계약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알겠죠? 그러니까 선이란 말을 무슨 말로 바꿨어 지금? 안 날로 바꿨죠?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그 다음 봐. 여기서 보면 우리가 580조, 581조에는 뭐냐? 여기는 우리는 선이만 따지지만 여기는 선이 플러스 뭐가 돼야 돼요? 무과실이 돼야 돼. 여기는요, 선이 플러스 뭐가 돼야 돼요? 무과실이 돼야 돼. 선이 플러스 무과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이 권리하자에서는 매수인은 선이기만 하면 돼. 과실이 있고 없고 관계없어. 선이 무과실이어도 되고, 선이 과실이 있어도 되고, 선이인데 과실이 있어. 그것도 괜찮아. 누구이면 되니까. 선이 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요, 물권의 하자에서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이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돼. 여기 570조하고 572조는 뭐죠? 타인의 권리죠? 타인의 권리에서는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무슨 이익? 이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익을 배상해. 이행이.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해서 생길 이익. 알죠? 그것을 이행이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행이익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570조, 572조는 무슨 이익이다? 이행이익이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하죠.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담보책임에 관한 전부 다예요. 전부 다. 그 다음에 여기요. 581조 종류물이죠. 종류물에서는 무슨 말이 나오냐? 그래서 하자 없는 물건.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해.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해. 하자 없는 물건을 뭘 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게? 완전물 급부 청구다. 이렇게. 이것은 종류물에만 있고 특정물에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서 봐봐. 우리가 이제 물건의 하자라고 하죠. 물건의 하자. 물건의 하자 할 때 하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객관적 하자를 얘기해. 객관적 하자. 그럼 객관적 하자는 뭐죠? 객관적 하자라는 것은 카탈로그나 우리 카탈로그 있죠. 카탈로그나 검사 성적서. 검사 성적서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카탈로그나 검사 성적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보면 저기 에어컨 뒤에 보면 반대 냉방 능력은 얼마, 난방 능력은 얼마, 전기를 얼마 먹고 쭉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 상태로 성능이 나오는가를 보는 거죠. 그 상태로 성능이 나오면 물건에 하자가 없는 것이고 그 상태에 성능이 나오지 않으면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이죠. 보시면 알겠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그것을 객관적 하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물건의 하자는 그 다음에 이 하자로 인해서 우리가 확대 손해라고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확대 손해. 확대 손해 나올 수 있죠. 어디가 있죠? 우리가 옥상이 하자가 있다. 옥상이 방수가 잘못됐어. 그럼 물이 새겠죠. 그럼 옥상만 물이 새는 게 아니죠. 어떻게 되죠? 그 물이 흘러가지고 밑에 층 벽계도 다 젖겠죠. 그 다음에 여기 천정 다 젖겠죠. 그걸 확대 손해라고 그래. 확대 손해 뭐냐면 일단은요 뭐가 있었냐? 의무 위반이 있어야 돼. 의무 위반. 의무 위반하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돼? 잘못이 있어야 돼.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 이랬을 때는 확대 손해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청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담보책임이랑 해서 이런 뭐예요? 담보책임은 뭐죠? 채권이죠. 채권은 무슨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죠. 임의 규정이니까 담보책임을 뭐 할 수 있냐? 배제할 수 있어요. 담보책임을 감경할 수 있어요. 담보책임을 가중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 그래 우리가 임의 규정이니까 법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무겁게 할 수도 있고 더 가볍게 할 수도 있고 아예 담보책임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나중에 여러분 이제 중개업을 하다 보면 뭐가 되냐면 한 20년 정도 된 빌라 같은 데 있죠. 이런 빌라 같은 데 가서 보면 좀 많이 낡았죠. 우리나라는 희한하게요. 빌라 같은 데 보면 많이 낡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날림으로 많이 짓다 보니까 뭐 20년 가지도 않아도 뭐 한 15년 정도 지나면 빌라들이 많이 낡죠. 그러면 뭐냐면 하자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매도인 입장에서 물건을 팔았는데 계속 매수인이 사가지고 별로 큰 문제도 아닌데 조그만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계속 나한테 전화 오고 책임지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럼 중개업자도 할 짓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아예 그냥 여러분요 확인 설명서 있죠. 확인 설명서 거기 보면 그것이라든가 또는요 특약사에다 뭐라 쓰냐? 담보 책임을 배제하기로 한다 이렇게 써. 담보 책임 어느 이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을 배제하기로 한다. 이 말을 꼭 쓴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말을 쓰는 것은 뭐냐? 하자가 생겨도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 이 말이죠. 그래야지 깔끔하지.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는데 내가 나가고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걸 나한테 책임지라고 골치 아프잖아 이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배제하기로 할 수 있는데 배제. 그런데 자기가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 하자를 알고 뭐 하잖아? 고지해 주지 않아. 고지. 그러면 다시 뭘 한다? 책임을 져. 원래 여러분요, 담보 책임을 배제한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안 져야 되죠. 그런데 하자가 있는 걸 알면서 고지하지 않아. 예전에 보면 어떤 경우냐면 빌라인데요. 빌라인데 아마 화장실 있죠. 화장실에 라인이 뭐 이렇게 무슨 코코가 이렇게 몇 개가 있나 봐 이렇게요. 근데 코코가 하나 잠겨 있는 거예요. 코코가 잠겨 있어가지고 오래전부터 잠겨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집을 사가지고 깨끗이 청소한다고 코코를 이제 다 왜 잠겼자고 코코를 연 거예요. 열어놓고 좀 있으니까 1시간 정도 있으니까 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천정에 지금 물이 떨어지고 난리 났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코코가 잠겨 있다는 말의 뜻이 뭐죠? 수도 코코가 잠겨 있다는 것은 이 사람 하자가 있는 거 알았어, 몰랐어? 알았으니까 잠궈놨겠죠. 모르고 잠궈놨을 리가 있나요? 하자가 있는 것을 알고 그로 인해서 아랫집에서 문제가 되니까 그걸 잠갔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 아무리 담보책임을 배제하기로 약정을 했다 할지라도 하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 지금 알려줘서 안 알려줬어? 안 알려줬죠. 그러면 그 수리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부부였는데요. 부부가 이혼을 해가지고 집을 팔아가지고 둘이 반띵을 정확하게 했더라고, 반띵을요. 그런데 원래 집은 누구 앞으로 되냐? 매도인 남자 앞으로 명의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남자가 집을 팔고 나서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을 하면서 아내하고 똑같이, 천원까지도 똑같이 나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자기는 책임 못 진다는 거예요. 자기는. 왜냐? 아내하고도 했는데, 같이 반띵했는데 왜 내가 책임지냐? 그것은 그 사람이 할 일이죠. 매도인이 누구예요? 남편이잖아요. 남편 책임지는데 이 사람은 또 세상 사람은 또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는 와이프도 반짝을 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와이프 어딨냐? 와이프 연락이 안 된대. 뭐 이혼해서 연락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남자가 당연히 매도인 책임을 져야지. 근데 끝내 이 사람이요, 자기는 책임을 못 진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누가 죽죠? 중간에요? 부동산이 죽는 거예요. 그렇죠? 부동산이. 그래서 부동산하고요, 그 매수인하고 반반해가지고 했어요. 왜? 부동산 이거 도저히 살 짓이 아니거든요. 이게 계속 매일 찾아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 이런 경우는 뭐냐? 하자를 알고 담보 책임 없다겠다 해도 부동산 잘못 있죠. 다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근데 사실 부동산이 그 정도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다음 경매. 경매에서는 어떻게 해요? 경매가 가끔 시험에 나오면 아주 간단하게 경매는요. 여기 이 갑이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죠. 을이 채권자죠. 채권자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을 뭐란다? 저당권자라고 하죠. 저당권자가 되고 이 갑을 뭐란다? 채무자죠. 채무자라든가 또는 물건을 소유자가 누구 있죠? 물상보증인이죠. 물상보증인. 이 사람을 채무자라고 하고 이 사람을 뭐란다? 매도인이죠. 여러분 학생들이 경매하고 매매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럼 경매하고 매매하고 둘 다 왜 다르죠? 둘 다 특정 승계인데요. 그럼 다 똑같죠. 매매는 뭐죠? 매매도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매매는 계약을 통해서 하지만 경매는 뭐죠? 법률의 규정이 의할 뿐이죠. 그런데 경매도 돈 줘야 안 줘요? 주죠. 약간의 방식이 차이지만 둘 다 돈 주고 사는 건 다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경매 당하는 사람을 뭐라 한다? 매도인이라고 하고 경락을 받는 경락인을 뭐라고 한다? 경락인을 뭐라고 얘기해요? 매수인이라고 하죠. 경락인이 매수인 아니에요. 담보책임은 매수인이 진다, 매도인이 진다? 담보책임은 매도인이 진다, 매수인이 진다? 매도인, 집주인이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물건을 경락을 받았는데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락인이 채무자, 물상보증인한테 너가 책임을 져라. 이것을 담보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책임은 여기서 1차적으로 채무자가 지는 거예요. 채무자가 지지 못하면 배당받은 채권자가 2차적으로 책임을 져. 여기서 항상 정답이 1순위야 이게. 항상 뭐라 나오냐? 채무자의 자령 여부를 떠나가지고 무조건 채권자가 책임을 진다. OX, X.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와. 알겠죠? 그 다음에 경매가 무효가 되면 된다, 안 된다? 경매가 무효가 되면 절대로 안 돼요. 그 다음에 사경매. 사경매는 뭐다? 개인이 하는 경매 있죠? 미수품 경매 있죠? 이런 것은 절대로 안 돼요. 공매나 경매, 공경매라고 그래. 공매나 경매, 공경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면 이것은 물건의 하자, 물건의 하자는 담보 책임이 없어요. 그럼 무슨 하자다?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이 있어. 여러분 저기 한번 봐. 맨 끝에. 저기 가운데 보면 너무 맨 끝에 보지 말고 한 칸 앞에 와가지고 거기 보면 뭐라 나왔죠? 569조 있고 570조 쭉 572조, 574조, 575조, 576조 그 다음에 578조죠. 그렇잖아요? 578조가 지금 뭐죠? 경매죠. 경매는 뭐 다음에 있어? 권리의 하자 다음에 있죠. 경매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580조, 581조가 물건이죠. 578조가 경매란 말이죠. 그런데 570조부터 577조까지가 뭐냐?
권리란 말이죠. 권리 다음에 경매죠. 그러니까 경매의 경우는 권리에 하자가 있을 때만 책임을 지고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이 물건의 하자는 뭐라고 한다? 물건의 하자를 법률상 장, 법률의 장애, 법률적 장애를 말하죠. 법률적 장애. 이것은 뭐라냐면 내가 공장을 짓기 위해서 땅을 경락을 받았는데 다른 법에 의해서 공장을 지을 수 없더라. 또는 건물을 신축할 수 없더라.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법률적 장애라고 하는데 이 법률적 장애를 판례는 물건의 하자로 봐. 그러니까 물건의 하자로 본다 이 말은 법률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 담보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담보 책임이 없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권리의 하자, 물건의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세요? 알겠죠? 이것을 이제 경락인이다 이렇게, 매수인이다 이렇게. 됐죠? 이것을 채권자다 뭐라고 한다? 저당권자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담보책임 모두 몇 가지가 있어? 담보책임 모두 몇 가지가 있어? 계약의 해제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손해배상하고, 그 다음에 대검 감액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요, 이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없어. 왜요? 여러분, 경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매를 당하고 싶어서 경매를 당한 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경매를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하자가 있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해라. 그러면 억울하죠. 집 뺏기는 것도 억울한데 손해배상까지 하라. 그러면 걔는요, 묻어버리죠. 열받았어, 이 사람이. 알겠죠? 그래서 어때요? 손해배상은 없죠. 그런데 내가 우리 집이 경매를 당하는데 우리 집에 옥상에 하자가 있어. 누수가 있어. 그러면 그걸 알면은 그 사실을 알려줘야지. 그래야지 경락받은 사람이 물건의 감정평가를 똑바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 뭐 하잖아? 고지하지 않아. 그럴 때는 손해배상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원래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579조가 채권이에요. 채권. 이걸 얘기하면 힘들어 학생들한테요. 왜 힘든지 모르겠어요. 나는요. 그거 참 이해가 안 가요.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밤. 이 사람은 채권자라고 하죠. 채권자. 여러분 채권을 팔 수 있어 없어? 채권. 이러면요. 가면 명동 가면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채권 매입합니다. 돼 있고 다 있잖아요. 채권 매입합니다. 사겠다는 거잖아요. 채권도 재산권 아니에요. 재산권이야 당연히 사고팔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물건만 사고팔고 하나요? 다 채권도 사고팔고 하는 거죠. 갑이 을한테 돈 1억을 빌려줬단 말이죠. 근데 그 돈 1억원에 있는 채권을 이 을이요, 이것을 병한테 판다 이 말이죠. 이 사람 뭐란다? 양수인이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 뭐란다? 양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언제요? 5월 1일 판다 이 말. 5월 1일 날. 그럼 5월 1일은 10월 1일이 뭐다? 10월 1일이 변제기죠. 변제기인데 우리가 보통 채권을 양도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양수받은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죠. 보통은. 그런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 자력을 담보한다는 말이 나와. 자력을 담보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이해를 해야죠. 자력을 담보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 말은 뭐냐면 원래 갑이요 10월 1일 날 을한테 가서 돈 1억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중간에 지금 이것을 5월 1일 날 병한테 팔았죠. 그럼 병이 그러면 언제 가서 팔아야 돼요? 지금 변제기 전이죠. 변제기 전이니까 변제기 전이면 이 병은 을한테 가서 돈 받을 수 있어. 5월 1일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언제 가서 돈 받아? 10월 1일 뭐냐? 변제기죠. 변제기에 가서 받아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변제기가 되기 전에 지금 팔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 돈을 받는다? 10월 1일에 가서 받을 거 아니에요. 변제기에. 그런데 자력을 담보한단 말이 뭐냐? 병이 갑한테 채권을 1억짜리 채권을 사면서 갑한테 그래. 만약에 그러면 10월 1일 날 그러면 울 돈 없으면 어떡할래? 이렇게 물어보죠. 10월 1일 날 그러면 내가 갔는데 울 돈 없으면 어떡해? 이렇게 하니까 갑이 뭐라고 한다? 만약에 울 돈 없으면 내가 책임질게. 울 돈 없으면 내가 책임질게. 그것을 자력을 담보한다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자력을 담보하는데 그런데 언제 자력을 담보하죠? 5월 1일 날 당장 돈을 받을 수 없잖아요. 이 사람은 언제 돈이 있어야 돼? 변제기에 돈이 있어야 되죠. 변제기에 자력을 담보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거. 추정. 이거는 추정이야. 추정. 본다 그러면 안 돼. 다른 국가고시에 본다로 시험이 나왔어. 변제기에 자력을 담보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한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요. 변제기 전이죠. 변제기 전. 이건 변제기 전이죠. 변제기 전에 채권을 양도하죠. 채권을 매도하죠. 매도하면 어떻게 돼요? 매도하게 되면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하는 것으로 추정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서 넘길 때 언제 넘겼냐? 어디 넘겼냐면 예를 들어서 10월 3일 날 넘겼다. 10월 3일 날 넘겼다. 그럼 어때요? 변제기가 지금 어떻게 돼서 지났죠? 변제기가 지났으니까 이 사람은 언제든지 가서 돈 받을 수 있어 없어?
언제든지 돈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갑이 병한테 야, 나 지금 을을 만날 수 없어. 그러는데 너 내가 을한테 돈 받을 게 이게 있는데 어제 내가 받아야 되는데 깜빡이고 못 받았어. 못 만나서. 그러니까 너 내 거 살래? 이렇게 얘기해. 그럼 병이 뭐라고 그래? 야, 그럼 걔 돈 없으면 어떡할래? 그러면 돈 없으면 내가 책임질게. 지금 언제 팔았다?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에 지금 양도했죠. 변제기가 도래한 것을 매도했죠. 그럴 때는요, 언제든지 가서 돈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죠. 언제든지 돈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요, 오늘 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의 자력을 망한 것을 담보하는 것으로 뭐한다? 추정한다. 그러니까 변제기 전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하고, 변제기가 지난 것은 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는 것으로 뭐한다? 추정한다. 이렇게. 이 말이 좀 어렵죠. 어려운 것도 아닌데 학생들은 채권 그러면 어떻게 물건 사는 것만 우리 머릿속에 있으니까 채권을 어떻게 사고 팔고 하지? 이게 머릿속에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가지 알아야 될 게 채권이라는 것은 변제기가 돼야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변제기가 되기 전에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변제기가 되기 전이란 말이고, 지금 변제기가 됐다. 변제기가 지났다. 그러면 언제든지 돈 받을 수 있죠. 계약 체결 당시 자력을 담보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요, 담보채무 다른 거 필요 없는데 그것만 한번 잠깐 한번 볼까요? 어디 보냐면 여러분요, 페이지 527페이지. 52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527페이지 보셨나요? 그럼 그거 보면 채권의 매도인이 담보책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채권의 매도인이 담보책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 보면 제1항 봐봐. 579조 1항.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는 매매계약 당시 줄고, 매매계약 당시 거기만 줄고, 자력을 담보하는 걸 추정한다. 추정 동그라미 추정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2항 봐봐.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 거기 줄고, 그러면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는 것은 언제요? 맨 끝에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하는 걸 추정, 변제기의 자력.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1항 봐봐. 1항은 뭐죠? 언제 자력을 담보하냐? 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다고 그랬죠? 2항은 봐봐. 아직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걸 반대 해석이라고 그래. 그러면 1항은 변제기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안 했다는 것이다? 했다. 이런 말이죠. 그 말이 없어도. 그래서 앞에가 무슨 말이 생략되어 있냐? 변제기에 도달한 그 말이 생략되어 있어.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이 이렇게.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할 때는 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반대 해석이라고 그래. 알겠죠? 봐봐. 이런 말 하죠. 여기 봐. 반대 해석은 뭐냐? 저 사람 남자 아니지? 그 말은 뭐예요? 반대로 하면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반대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저 사람 남자 아니지? 그 말은 저 사람 누구라는 거야, 지금? 여자를 얘기하니까 남자가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반대로 뒤집으면 뭐다? 여자라는 말이죠. 그걸 반대 해석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야, 우리가 한번 이러죠. 야, 저 사람 저거 남자지? 그럼 옆에도 당연하겠지. 당연히 그러겠지. 그걸 물론이라고 그래요. 물론. 당연히 뭘 물어봐? 같이 지금 친구끼리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알겠죠? 그걸 물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석을 하는 방법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해석은 반대 해석도 있고 물론 해석. A가 그렇다면 B도 당연히 그러겠지. 알겠죠? 그래서 물론 해석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것은 이제 반대로 간다. 반대 해석이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이 표를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표를. 그래서 첫 번째보다 4가지밖에 없어. 첫 번째, 대금 감액이라는 뭐다? 일부가 부족이다. 대금 감액. 일부가 부족이란 말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선의의 경우는 뭐가 있다?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이 있다. 누구의 경우만? 선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다? 세 번째는요, 선악 불문하고 계약 해제, 손해배상. 누가? 저당권. 그 다음에 570조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 우리가 이 표를 보고서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냐? 표고, 우리 시험이 아니면 다른 국가고 시험을 가느냐? 1년. 재책기간 1년짜리가 아닌 것은. 재책기간 1년짜리가 아닌 것은. 정답은 1번이었어. 1번. 전부 타인의 권리. 재책기간 1년. 여기 봐봐. 수량 부족하고 일부 멸시는 두 가예요. 수량 부족도 있고 일부 멸시도 두 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 개, 두 개, 그러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그럼 여기 악이 5개. 1년짜리니까. 악이어도 1년짜리잖아요. 그러면 시험은 정답은 뭐냐? 무조건 여기죠. 여기. 6개월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 570조. 물론 570조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570조가 있는데 굳이 570조가 나오진 않겠죠. 그 다음에 저 시험에 뭐가 나온다? 대금감액과 계약해제. 대금감액과 손해배상이 동시에 인정되는 거.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디귿감액은 누구밖에 안 된다? 수량 부족하고 뭐죠? 일부하고 부족이란 말밖에 없다. 그것도 누구만? 선이만. 그 다음에요. 선악 불문하고 인정되는 것이 아닌가? 선악이 몇 개가 있다? 기본적으로 4가지인데 5가지다. 알겠죠?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 계약해제, 일부 타인의 권리에서 대금감액, 그 다음에 여기 저당권 행사에서 3가지가 있다. 출제비용 상환청구권, 계약해제권, 손해배상.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악의인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딱 한 가지 있다. 그게 뭐다? 저당권의 행사다. 저당권의 행사.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 전세권. 그러면 영입권능의 제한이다. 영입권능. 전세권자가 경매를 했다 그러면 몇 조다? 576조가 된다. 뭐 576조는 또 뭐하고 똑같냐? 이런 봐봐. 가등기가 되어 있는 물건을 병이 샀어. 가등기가 되어 있는 물건을 병이 샀어. 근데 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가 돼. 본등기가 되면 병의 등기는 직권으로 뭐가 되죠? 말소가 되죠. 그런 경우도 576조가 똑같아. 저당권이 있는 집을 샀어. 그런데 저 경매가 돼가지고 없어져 버려. 그 말이나 가등기가 되어 있는 집을 샀어. 본등기가 돼가지고 직권 말소돼서 없어지나 똑같은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요. 가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을 매수한 자가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가 되므로써 직권으로 말소되죠? 그러면 576조 담보책임이다. 그러면 다른 국가고시 나온 것이 뭐냐? 바로 완전물급부 청구, 하자 없는 물건이 안전물급부 청구예요. 이 완전물급부라는 것은 특정물에는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나오지 않는다. 어디만 나온다? 종류물에만 나온다. 그 다음에 이 전부 타인의 권리하고 일부 타인의 권리는 무슨 이익배상이다? 이행, 이익, 배상이다. 이 말이지. 이행이. 이행, 이익, 배상이다. 그 다음에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 수량 부족이란 말하고 일부 타인의 권리라고 하는 말을 조심해야 돼. 일부 타인의 권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100평 중에서 30평이 병소이다. 꼭 그 말이다. 100에서 30이니까 일부죠. 병, 타인의 소유, 병. 일부 타인이죠. 100평을 계약했는데 30평이 부족해. 그걸 뭐라고 그래? 수량 부족이라고 얘기를 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면 된다. 이런 말이죠.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요. 잠깐 쉬었다가요. 우리가 이제 뭐죠? 임대차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